안녕하세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고마운 농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평생 술이라고는 냄새 맡는 것도 마다하던 사람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맥주를 한 모금 맛보고는 그만 대단한 술고래가 되어버렸대요. 별로 놀랄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놀라운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언더본 마을에 로버트 처든이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그날은 로버트 처든이 윌리엄 스토우라는 일꾼을 게으르다면서 내쫓던 참이었지요. 윌리엄은 문간에서 덜덜 떨며 사정을 했어요. 처든 씨, 제가 쫓겨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까지 굶어 죽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로버트 처든이 말했지요. 나는 바보가 아닐세. 총알 한 방에 죽은 새한테 못하러 총알을 또 써. 누구든지 내 시간을 뺏는 작자는 내 돈을 축내는 인간이야. 자네가 바로 내 시간을 뺏고 있네 그려. 난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걸로 끝이야. 가엾은 윌리엄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처든 씨와 처든 씨의 식구들에게 제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오면 그땐 저도 두 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처든은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내가 자네같이 변변치 못한 놈들한테 일을 시켰다면 늙은이가 될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이만큼 모으지도 못했어. 기름진 땅이 1000에이커, 소가 200마리, 본마켓 시장에 가게도 있지. 언더본 마을에 선술집도 있고 비든 온 허니 언덕에는 방앗간도 있더네. 본마켓의 은행에 넣어둔 돈도 해마다 6%씩 불어나지. 행여나 내가 자네 같은 가난뱅이한테 아쉬운 소리나 늘어놓을 것 같나. 윌리엄 스토우 같은 자네 같은 작자들한테 사정할 사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는 아닐 걸세. 나는 자네처럼 딸린 식구가 없어. 설령 있다 해도 나야 자식 12명에 그 손자들까지 넉넉히 먹여 살릴 수 있지. 아마 내 자식들은 부족한 게 뭔지 평생 모를걸. 자네야 그 문을 나가자마자 당장에 알게 될 테지만 말이야. 자, 이제 가보게나. 윌리엄 스토우는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날 밤 언더본 마을에서 집집마다 정말 잘 살지만 아주 못된 그 농부 얘기가 자자했답니다. 언더본 마을에서는 처든 씨한테 이렇게 저렇게 괴로운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처든은 온 나라에서 가장 적은 품삯으로 가장 오랫동안 일꾼들을 부려먹었지요. 남의 물건은 꼭 헐값에 사들였고요. 교회 헌금 접시에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요. 학교에서 잔치가 열려도 동전 한 입 기부하지 않았어요. 선술집은 처든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늙은이에게 맡겼는데 잔뜩 주눅이 들어서 맥주 한 잔도 외상을 주는 법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싸게 부릴 수 있으면 당장 일꾼들에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냈어요. 희멀건 우유 찌꺼기를 돼지 먹이로 빌려주면 나중에 돼지 뒷다리로 돌려받았어요. 추수한 밭에 떨어진 이삭도 주워가지 못하게 했고 거지들이 오면
문 앞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는 동안 처드는 점점 부자가 되어 갔어요. 해가 갈수록 처드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더 넓은 땅을 사들였으며 더 많은 가축들을 기르게 되었어요. 하다못해 건초도 처든네 건초가 그 지방에서 제일 좋았지요. 옥수수면 옥수수, 과일이면 과일, 어느 것 하나 안 되는 게 없었고 제일 비싼 값에 팔려나갔어요. 하지만 이웃 사람들과 그 집 하인들은 처든 씨를 미워하고 또 무서워했어요. 처든이 나날이 번창하는 한편 마을은 점점 가난해져 갔어요. 집집마다 뜰의 나무들은 메말라가고 집 구석구석이 고장나고 아이들은 헐벗고 굶주렸지요. 모든 걸 처든이 싹 쓸어갔으니까요. 비든 온 허니 언덕에 있는 처든의 방앗간에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지으면 지을수록 처든의 통장에 돈이 쌓여갔지요. 언더본 마을에서 본마켓까지 또 본마켓에서 비든 온 허니 시내까지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처든이 매몰차게 윌리엄 스토우를 내쫓아서 그에게 원망이 담긴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르지요. 윌리엄 스토우가 한 몇 마디 말 중에서 한 구절이 처든의 가슴에 꽂혀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처든 씨와 처든 씨 식구들이란 말이었어요. 윌리엄이 언젠가 처든 씨와 처든 씨 식구들에게 제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오면이라고 했을 때 로버트 처든의 가슴에 박힌 말은 언젠가라거나 도움 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처든 씨와 처든 씨의 식구들이란 말은 밭을 갈건 은행 통장을 넘기건 처든의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울렸어요. 그렇다고 처든이 그 생각에 곰곰이 빠져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마치 풍년이거나 창고가 꽉 찼을 때 부르는 노래들의 을에 따라 붙는 후렴구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이따금씩 생각의 파도에 밀려 높이 솟아오르는 자갈돌처럼 윌리엄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처든은 그날 본마켓 가축시장에서 제인 플라워의 얼굴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처든의 눈길이 제인의 얼굴에 머물렀을 때 그 순간 난생 처음 돈벌이가 전혀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처든은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처든은 그날 낮에 제인 플라워라는 아가씨를 처음 봤지만 그날 밤에는 이미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로버트 처든은 뭐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지요. 은은히 빛나는 갈색 머리, 발랄하게 웃는 입, 죽은 깨가 난 뽀얀 살결, 해맑은 갈색 눈동자, 제인 플라워를 처음 본 순간 처든은 가슴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제인 플라워는 그녀가 데리고 나온 암소를 살펴보는 손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처든의 귀에 제인의 목소리는 갈증난 목을 적시는 샘물처럼 느껴졌어요. 여태 목마른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말이지요. 처든은 가까이 가서 고삐에 메인 암소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나도 암소 한 마리를 사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겠소? 어머나 죄송해요.
방금 팔았거든요. 얼마에 팔았소? 제인이 소값을 말하자 처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파운드 더 주겠으니 내게 파시오. 그러자 제인이 대답했지요. 참 고마운 분이시네요. 하지만 저희 소는 이미 팔렸답니다. 로버트 처든에게 고마운 분이라고 말한 건 남자, 여자, 아이, 어른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벌써 돈을 받은 게요? 아니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아직 흥정이 끝난 게 아니지 않소? 나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적당한 값에 팔렸답니다. 그분에게 이미 소값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은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소인데 너무 싼 값에 팔았소. 헌데 아가씨는 이 근방에서 처음 보는데 그렇지요? 처든이 말하였지요. 저는 캠스톡에 사는 존 플라워시 딸이에요. 언젠가 저희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은 편찮으세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려고 저희 소 뷰티를 팔러 제가 시장에 나온 거지요. 저기 뷰티의 새 주인이 오시네요. 저분은 가축을 잘 돌봐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가라 뷰티야. 제이는 뷰티의 뿔 사이에 입을 맞추었어요. 제이는 명랑하게 말했지만 처드는 그런 제인의 눈동자를 보자 또 한 번 마음이 철렁 움직였어요. 잠깐 동안 처드는 제인의 입맞춤을 받는 소가 미울 지경이었지요. 소를 산 사람이 와서 제인 플라워에게 소값을 치렀어요. 제인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갔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처드는 제인의 뒷모습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처드는 혼자 생각했지요. 제인은 소를 팔러 나왔으니까 이제 가는 거야. 잘 가라 뷰티야 라니 말도 안 돼. 처드는 소 주인을 찾아가 뷰티를 훑어보았어요. 그러곤 냉정하게 내뱉었지요. 어디서 그따위 소를 샀나? 대체 눈이 제대로 붙은 거요. 처드는 소가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다며 트집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처드는 존 플라워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지요. 열린 문 사이로 제인 플라워가 가파른 나무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처드니 지는 해를 등지고 있어서 제인 플라워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든 앞에 서서야 손을 내밀며 어머 당신이군요 하고 말했지요. 처든에게는 그 말이 낯설었지만 자신을 반겨주는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반겨주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처든이 제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제인은 처든의 어깨너머를 보며 오 하고 숨이 막힌 듯한 탄성을 질렀지요. 그러고는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처든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렇소 제인. 당신의 뷰티요. 뷰티가 아가씨에게 돌아왔소. 하지만 어떻게? 내가 뷰티를 샀소. 그리고 이제 그 소는 아가씨 것이요. 뷰티가 살던 외양간에 데려다 주시오. 제인은 한동안 말을 잃고 처든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처든 옆을 스쳐가서 뷰티의 목을 끌어안았지요. 처든은 또 한 번 자신이 뷰티가 아닌 것이 화가 났어요. 제인이 자기 대신 뷰티를 안아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뷰티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나서 제인은 처든에게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좀 만나고 가라며 부탁했어요. 오늘 아버지께
고마운 분을 만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함을 몰라서 누구신지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아마 저보다 아버지가 더 고마워하실 거예요. 처드는 설마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제인의 아버지를 보았어요. 제인은 처든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야기를 쏟아놓았지요. 베개에 기대어 누워있던 존 플라워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처든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더듬더듬 고맙다고 말했지요. 처든은 그 말을 짧게 끊고 돌아 나왔어요. 왜냐하면 처든은 존 플라워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인이 문까지 따라 나왔어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뷰티를 사신 속값을 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뷰티를 팔았거든요. 돈은 필요 없어. 물론 처드는 제인이 판 값보다는 1파운드나 깎아서 뷰티를 샀어요.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살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럼 뷰티를 데려가지 않아도 되시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겠소. 뷰티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데려가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3개월 후 처드는 뷰티를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왔어요. 그 사이 제인의 아버지 존 플라워는 세상을 떠났지요. 처든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자 언더본 마을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지게 놀랐답니다. 어머나, 처든의 신부가 행복해 보이다니. 누가 저렇게 웃는 거 본 적 있어? 세상에,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가난한 아가씨니까 돈을 보고 부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돈 때문에 저렇게 6월에 핀 들장미처럼 한바구음을 지을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궁금한 것 투성이었어요. 제인 플라워의 결혼 생활은 11개월이 고작이었지요. 그동안 제인은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처드는 제인을 집안에만 고이 있게 하고는 볼 일이 있을 땐 처든 혼자 밖에 나가서 예전처럼 행동했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제인이 당신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하거나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들려고 애쓰며 남몰래 즐거워했지요. 처드는 금세 알게 되었어요. 제인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기뻐한다는 사실을요. 처음 난 산딸기를 따다 주기만 해도 제인은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알게 된 뒤에도 처드는 돈을 꽤 내더라도 시장에서 화사한 머리수건을 사다 준다거나 이따금씩 달콤한 과자 같은 걸 사다 주었어요. 그래서 제인은 딸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같이 살았던 짧은 시간 동안 제인은 처든을 고마운 분이라고만 불렀답니다. 처든은 엄마 이름을 따서 아기를 제인 플라워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제인 앞에 꼬마를 붙여 꼬마 제인이라고 불렀지요. 처든은 제인보다 꼬마를 더 강조해서 말했어요. 꼬마라는 말을 붙이면 엄마의 이름과 구분되니까 아내가 영영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꼬마 제이는 좀 어때? 제인을 돌보는 하녀에게 처드는 그렇게 물었어요. 들판에서는 또 이렇게 물었지요. 꼬마 제이는 어디 있지? 그래서 몇 년 후 모두들 처든의 딸을 꼬마 제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처든 같은 사나이는 처음부터 아기를 싫어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꼬마 제인은 처든의 마음속에서 엄마 제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엄마가 하던 일을 해내었어요. 물론 꼬마 제인이 말을 배우고 나서부터지요. 그 전까지 처드는 아기 침대 맡에 앉아서는 꼬마 제인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판에 나갈 때는 인디언 안악처럼 꼬마 제인을 등에 업고 다녔어요. 처드는 아기에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처든이 아기를 쳐다보거나 널찍한 등에 업고 있을 때면 처든 씨와 처든 씨의 가족이라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거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꼬마 제인의 입에서 빠라는 말이 터져 나오더니 이내 다른 말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처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지요. 그건 마치 겨울 동안 준비해온 여린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봄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놀라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일은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꼬마 제인이 갓 피어난 제비꽃처럼 옥수수 새순처럼 새로운 말들을 내뱉기 전까지 신기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었지요. 처드는 꼬마 제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며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았어요. 꼬마 제인의 두 돌이 다가오는 어느 여름, 처드는 넓은 밭에서 처음 열린 산딸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전해주는 새로운 말인 것처럼 그 산딸기를 꼬마 제인에게 갖다 주었어요. 2년 전에 엄마 제인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꼬마 제인은 산딸기 열매가 송글송글 맺힌 이파리를 받고 기뻤어요. 그래서 소리쳤지요. 고마운 빠빠. 꼬마 제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말에 로버트 처든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또 한 번 움직였어요. 엄마에게 배운 게 아니라면 꼬마 제이는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처든이 꼬마 제인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 말이었어요. 아내가 죽은 후 처든은 그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처든은 꼬마 제인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시장에서 작은 장난감들을 사다 주고 들판에도 더 자주 데리고 나가서 새둥지나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처드는 또 꼬마 제인에게 뭐 보여줄 게 없나, 뭔가 알려줄 게 없나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서 미처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드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들 덕분에 꼬마 제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처드는 이제 고맙다는 그 말까지도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꼬마 제인이 그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가끔씩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고마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지도 못했고 또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꼬마 제인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처드는 문간에서 어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드는 꼬마 제인이 우는 줄 알고 달려나갔어요. 꼬마 제인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아이는 꼬마 제인보다 1살 더 많아 보이는 다른 여자아이였어요. 꼬마 제인이 아장아장 걸어와서 우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가 동전을 잃어버렸대. 그러고는 다시 문가로 걸어가더니 우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고마운 우리 아빠가 동전을 주실 거야. 꼬마 제이는 믿음에 찬 얼굴로 아빠를 쳐다보았어요. 놀랍게도 처드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우는 아이에게 주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지켜온 철칙이 또 하나 깨졌지요. 이제껏 처드는 한 푼도 남에게 공짜로 주는 법이 없었거든요. 처드는 그 아이에게 동전을 주면서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전을 하나 주는데 엄청난 재산과 영영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꼬마 제인이 굳게 믿는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는 소중한 보물인 듯 동전을 꼭 쥐고는 길가로 뛰어 올라갔어요. 꼬마 제인, 그 애는 누구니? 처든이 물었어요. 그 앤 몰리야. 몰리가 누구냐니까? 몰리는 몰리야. 꼬마 제인이 대답했어요. 몰리가 걔 이름이야. 처드는 더 이상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언더본 마을에 있는 52채의 집집마다 로버트 처든이 생전 처음 동전 하나를 남에게 공짜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것도 처든에게 쫓겨난 윌리엄 스토우의 딸 몰리에게 말이에요. 며칠 뒤 더 많은 소문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들불처럼 번졌어요. 처든의 집에서 어떤 거지가 빵과 낡은 부추 한 켤레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빵뿐만 아니라 고기랑 부추랑 모자를 받아왔다고 했지요. 아니, 맥주도 한 병 받아왔다고들 수군거렸어요. 심지어 처든이 입던 코트까지요. 로버트 처든이 설마?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셀 윈터라는 사람이 그 거지를 직접 보고 얘기까지 했대요. 그 사람은 뒷문간에서 놀고 있던 꼬마 제인과 마주쳤는데 꼬마 제인이 자신을 처든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이 아저씨가 배고프대. 그러자 처든이 먹을 것을 잔뜩 주고는 또 다른 것까지 갖다 주었대요. 로버트 처든이 어떻게 된 걸까요? 학교 행사에 은화 한 입이라도 낼지 모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든은 학교에 은화 2입을 기부했어요. 꼬마 제이는 학교 가기에는 아직 어렸지만 학교 잔치에 갔다가 환호성을 지르며 돌아왔어요. 처든이 길을 가다가 잔치가 열린 걸 보았는데 꼬마 제인이 아이들 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처든이 꼬마 제인을 안고 집에 오는 길에 물었지요. 꼬마 제인, 너 잔치가 좋으냐? 응, 아빠. 정말 좋아. 꼬마 제인이 아빠 턱 밑에 환한 얼굴을 묻으며 또 말했지요. 정말 좋아요. 고마운 아빠.
웃음을 머금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처든의 얼굴에는 난감한 표정이 나타났어요.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지요. 꼬마 제인이 마을 아이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꼬마 제인이 초대받은 학교 잔치가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꼬마 제인이 여는 잔치에 꼭 와야 된다고 했지요. 꼬마 제인은 아빠 무릎에 앉아서 이것저것 설명했어요. 학교 잔치에서 어떤 케이크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놀이를 했고,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조잘조잘 얘기했어요. 그리고 꼬마 제이는 이 잔치가 그때랑 똑같았으면 좋겠다면서 장소가 숲속에서 아빠의 건초밭과 커다란 헛간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제 알았지, 아빠? 그래, 좋다. 그럼 처드는 대답하고 나서 생각했지요. 뭐 3파운드 10실링 정도면 되겠지. 처든이 잔치를 연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무언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했지요. 하지만 잔치에 함정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었지요. 전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꼬마 제이는 아이들 사이로 뛰어다니며 너무 재미있게 노느라 어떤 음식이든 한 입 이상 먹을 수조차 없었어요. 한 사람과 1분 이상 놀 겨를이 없었지요. 아이들은 꼬마 제인을 쓰다듬고 친하게 부대끼며 놀았어요. 꼬마 제인이 부잣집 아이였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꼬마 제인, 이리 와봐. 지푸라기로 새둥지를 만들어줄게. 아니야, 여기 집더미에서 미끄럼을 타자, 꼬마 제인. 내가 꽉 잡아줄게. 꼬마 제인, 네가 뛸 차례야. 우리가 줄을 돌릴게. 꼬마 제인, 우리 같이 놀자.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로버트 처드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요. 처든의 눈빛에는 처음 느껴보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이날 이후 아이들은 매주 다과 파티를 하곤 했답니다. 꼬마 제이는 마을 곳곳을 마음껏 뛰어다녔고 어디서나 환영받았어요. 저녁이면 꼬마 제이는 고마운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제잘거렸어요. 터미는 엄마가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수지 무원에는 빗물이 벽으로 새어 들어와서 침대가 다 젖었대요. 게이퍼 제닝씨는 독수리가 걔네 집 엄마 닭을 물고 가서 울었대요. 제닝스는 달걀을 어디서 구해야 해요? 아빠가 제닝스한테 엄마 닭을 2마리 주세요. 내가 그런다고 했어요, 아빠. 꼬마 제이는 해맑은 얼굴로 마을에 일어난 슬픈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꼬마 제이는 자기 아빠한테 슬픔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텅 빈 곳간을 채우고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칠 수 있었어요. 이런 아빠가 있는 한 꼬마 제이는 슬픔이 뭔지 몰랐지요. 처드는 소중한 자기 딸이 슬퍼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언더본 마을에서 처든의 농장만 부유했었는데 차츰 마을 전체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어요. 부족한 것들이 점점 채워져 갔지요. 언더본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꼬마 제인처럼 물이 새지 않는 지붕 아래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누구나 정성껏 씨를 뿌려 농사를 지을 만큼 땅을 갖게 되었지요. 언더보는 그 지방에서 가장 잘 사는 마을이 되었고, 이 마을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얘기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느라 돈이 들었어요. 마을에 쓰인 모든 돈은 꼬마 제인의 미래를 위한 돈에서 나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걸 잘 아는 처드는 이번만 도와주고 더 이상은 퍼주지 말아야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했어요. 누구나 제 자식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 아니야. 꼬마 제인이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남겨놔야 하는데, 쳇, 아직은 많이 남았는걸. 처드는 꼬마 제인의 앞날보다는 지금이 너무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웃에게 퍼주는 일을 계속했지요. 그런 버릇은 처든의 머리와 가슴에까지 길이 들었어요. 서서히 스며들어 취하는 술처럼 말이지요. 일단 시작한 이상 처든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 처든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처든의 등 뒤에서도 밥 처든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어쩌다 처든을 마주치면 용기를 내서 반갑다고 말을 거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면 처든은 어쩐지 어색하고 괴로운 표정이 되었어요. 한 번은 꼬마 제인이 아파서 어린이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지요. 꼬마 제인이 다 나아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처드는 걱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병원 건물에 불이 났지요. 어린 환자들은 겨우 구출됐지만 병원 건물은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마을에는 처든이 병원을 다시 짓기 위해서 비드논 허니에 있는 방앗간을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워낙 급하게 팔아서 처든이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거예요. 방앗간을 산 사람은 좋아서 껄껄 웃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병원에서는 처든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꼬마 제인을 품에 안은 처든은 두 사람에게 뚜벅뚜벅 가난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처든은 자신이 남을 돕는 일에 너무 빠져든다는 것 말고는 뭐 하나 겁낼 까닭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처든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처든이 그 일을 해주었어요. 또 그런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으면 일부러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 나설 정도였지요. 구두쇠였던 처든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든은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꼬마 제인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마 곧 끝이 났을 거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돈을 쏟아부으면 결국은 그 끝이 있을 테니까요. 처든이 자신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계속 줄 수 있는 길은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길뿐이었지요. 처든은 바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진 것이 적어질수록 더욱 자유롭게 남에게 주게 되었어요. 처든이 한 일 가운데는 마을 사람들이 아는 일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처드는 그런 일들을 줄곧 근심스런 표정으로 했답니다. 자기는 별로 양심적이지 않으며 억지로 하는 일이라서 마음과 정신이 짓눌린다는 듯이 말이에요. 남모르는 단점이 있는 사람처럼 처드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처든의 재산은 매주 점점 줄어갔지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처든에게 감사하며 처든을 칭송했어요. 처든은 꼬마 제인의 앞날을 위해 조금도 돈을 따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꼬마 제인의 앞날을 위해서라고요? 사랑스럽고 웃고 있는 꼬마 제인의 앞날을 걱정하다니요. 저 아이의 앞날에 무슨 위험이 있을까요? 고마운 아빠, 고마운 세상을 굳게 믿는 저 아이의 눈동자를 보세요. 봄마켓의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고 처든이 마지막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선술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 사실을 꼬마 제인이 알게 됐다고 해서 그게 꼬마 제인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느 날 아빠가 꼬마 제인, 이 큰 농장집 말고 언덕은 숲의 오두막에서 살면 어떨까? 하고 말했을 때도 꼬마 제인은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숲에 있는 그 조그만 오두막이요? 꼬마 제인은 소리쳤어요. 아빠, 정말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든의 가족은 숲속 오두막으로 갔답니다. 다른 사람이 밥 처든의 기름진 농장을 경작했고 봄마켓의 고아원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원인에게 지금까지 받아본 후원금 중 가장 큰 액수의 수표를 받았지요. 밥 처든은 이러다가는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몸도 지쳐갔지요. 게다가 처든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병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서 병원도 가지 않고 있었지요. 처든은 꼬마 제인이 언젠가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기부를 했던 거예요. 처든과 꼬마 제인은 숲속 오두막에서 1년 정도 함께 살았어요. 그동안 처든의 커다란 계획들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쓸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절의 처든은 이마의 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눈빛의 근심 걱정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처든은 이제 꼬마 제인의 앞날을 위해 남겨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든은 꼬마 제인의 미래에 대해 하느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는 법이거든요. 처든은 자신의 옛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을 하고 거기서 받은 품삯으로 두 식구가 먹을 것을 마련했어요. 처든과 꼬마 제인은 일요일이면 산책을 나가고 길에서 거지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무엇이든 거저 주었지요. 처든은 주머니가 텅 빈 채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면서도 맑은 얼굴로 꼬마 제인을 바라보았어요.
꼬마 제이는 춤을 추며 숲을 저만큼 앞서갔지요. 오두막의 문을 두드리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는 또 스스로 들어오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빠가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거였지요. 들어오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꼬마 제인 아가씨. 안녕하세요. 산책 갔다 오셨어요? 네, 즐거운 산책이었답니다. 누굴 만나셨어요? 거지 한두 명이요. 그 사람들한테 무얼 주셨지요? 돈을 한두 푼 주었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분. 그건 아빠잖아요. 꼬마 제인이 말했어요. 그러고 나면 처등과 꼬마 제인은 저녁을 먹었어요. 빵이나 우유 말고도 언제나 먹을 게 더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꼬마 제인에게 과일 바구니며 꿀 같은 걸 주고 싶어 했거든요. 또 돼지를 잡는다거나 하면 꼭 밥 처든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밥 내 집에?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뭐든 나눠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로버트 처든을 밥이라고 부르며 다가와서 얘기하곤 했어요. 만나면 멀리서도 크게 이름을 부르며 기뻐했지요. 톰이 얼른 뛰어가서 이 순대 밥 내 집에 좀 갖다 드리고 오너라. 루이, 가는 길에 이 달걀 2알 밥 내 집에 놓고 가거라.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곧잘 이런 말들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이른 아침이었어요. 꼬마 제인이 윌리엄 스토우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무리 깨워도 아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 윌리엄 스토우가 말했지요. 그럼 우선 앉아서 몰리랑 아침을 먹고 있으렴. 아저씨가 가보고 올게. 꼬마 제이는 그날 하루 종일 몰리네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밥 처드니 땅에 묻히던 그 다음 날도 몰리네 집에 있었지요. 묘지로 가는 장례 행렬에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뒤를 따랐어요. 그 무렵 밥 처드니 빈 털터리로 세상을 떠났으며 꼬마 제인이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요. 그때 누구 입에선가 봄마켓의 고아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윌리엄 스토우가 벌컥 화를 냈지요. 밥 처든의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다고. 윌리엄 스토우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자식들이 다 고아원에 가기 전엔 어림도 없지. 꼬마 제인이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되는 거야. 이런 일은 2번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자 어떤 부인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윌리엄. 그 집은 여유가 없잖아요. 꼬마 제이는 내가 키우겠어요. 그 집보다는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게다가 나는 꼬마 제인의 아버지에게 도무지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신세를 졌답니다. 신세 진 걸로 따지자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인이 말했어요. 그 애는 남의 아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일어나 맞장구를 쳤어요. 밥 처드니 이런 일을 해줬어요. 저런 일을 해줬어요. 그런 일도 해줬지요. 처드는 마을 아이들을 위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밥 처든이 다른 사람보다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의 아이가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처든에게 신세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처든은 세상을 떠났지요. 그럼 누가 꼬마 제인을 돌볼 부모가 되어주어야 할까요? 그 일은 이렇게 매듭지어졌어요. 밥 처든이 손수 딸아이의 앞날을 보살펴주지는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밥 처든네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되기로 나선 거지요. 언더본 마을의 52집에서 서로 꼬마 제인을 맡겠다고 아우성쳤어요. 그래서 결국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답니다. 파슨네 집에서 스톤브레이컨의 집까지 꼬마 제인과 함께 지내게 되어 기뻐하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꼬마 제인은 즐겁게 이웃집에 머물렀지요. 어느 집에 가더라도 제인은 아빠를 두고 지금껏 살았던 사람 중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밥 처든의 이야기는 그 마을은 물론 더 먼 곳까지 고마운 농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덕분에 언더본 마을도 유명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든 아이들을 위하느라 자신의 아이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고마운 농부 밥 처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처든은 결국 꼬마 제인에게 마을 전체를 남기고 간 것과 다름없었지요. 마을의 모든 지붕과 난로가가 꼬마 제인의 것이었거든요. 신들이 사랑한 제주. 아리온. 그리스 남동부 레스보스 섬에서 태어난 아리온은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코린트의 왕 페리안드로스의 총애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를 형제처럼 생각한 왕은 그를 궁전으로 불러 함께 지냈어요. 페리안드로스는 매일 아리온의 음악을 듣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리온은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음악 경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왕에게 가서 말했지요. 왕이시여, 저도 그 음악 경연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리온, 이미 자네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뛰어난 음악가가 아닌가. 많이 얻으려 하다 보면 그만큼 잃는 법이라네. 저는 신에게 받은 이 목소리와 악기 연주 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꼭 상을 타서 제 이름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오겠습니다. 결국 아리온은 왕의 허락을 받아 음악 경연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의 리라 연주와 아름다운 목소리는 세상의 누구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아리온의 음악을 듣고 감탄했으며 그는 당당하게 상을 받았습니다. 오, 왕이시여, 제가 상을 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서 가서 왕이자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리온은 상으로 받은 수많은 보물을 싣고 코린트로 돌아오는 배에 올랐습니다. 페리안드로스와 함께 축하연을 벌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자 입가에 웃음이 맴돌았지요. 바다가 나를 어서 데려다 주려는 모양이야. 고요하고 잠잠하구나. 아리온은 편안한 마음으로 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 이 배 탄 아리온의 이야기를 들었나? 들었다네. 음악 경연에서 큰 상을 탔다지. 아리오는 자신의 이름이 들려오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배에 그 음악 경연에서 상으로 받은 보물들이 잔뜩 실려 있다네. 아리온의 보물을 빼앗으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뱃사람들은 누워있는 아리온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지요. 아리온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는 않겠지? 잠시 후 뱃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아리온에게 우르르 몰려와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리온, 일어나시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아리온은 덜컥 겁이 났지요. 아리온, 우린 당신의 보물이 필요하오. 그러니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 자리에서 얌전히 죽어줘야겠소. 뱃사람들이 위협하자 아리온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상금이나 보물 때문에 음악 경연에 나간 것은 아니었으니 나는 돈 따위에 전혀 욕심이 없소. 그러니 당신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주겠소. 그러면 굳이 나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소. 하지만 아리온의 말에 뱃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소. 하지만 당신을 살려두면 코린트의 왕인 페리안드로스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요. 당신을 살려두면 당신의 재물을 빼앗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끝까지 쫓아와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임에 틀림없소. 뱃사람들은 아리온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리온은 이제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소. 대신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소.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부를 수 있게 해주시오. 아리온은 리라를 집어들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아리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말했지요. 아리오는 음악 경연에서 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음악가야.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의 노래를 우리가 또 언제 들어보겠어. 노래를 들은 후에 죽여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잖아. 우리가 노래를 듣는 동안 살려둔다고 해서 아리온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결국 뱃사람들은 아리온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락해 주었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신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노래이니 그에 걸맞는 옷을 갖춰 입고 노래하고 싶소. 말을 마친 아리온은 눈부시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최고급 옷감으로 만든 부드러운 옷과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얹은 황금빛 화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정말 신의 음악가답군. 이토록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니. 뱃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며 아리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아리온은 한 손에 리라를 들고 배의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으로 뱃사람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모여 앉았지요. 아리온은 출렁이는 맑은 바다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때마침 밝은 햇살이 아리온을 비추어 주었지요. 아리온은
천천히 리라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리라여, 나와 함께 죽음으로 가자. 지하 세계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도 아름다운 노래로 기쁘게 해주리라. 어두컴컴한 강 건너 천국에 사는 영웅들이여, 행복에 젖은 영웅들이여, 얼마 후면 나도 곧 그대들과 함께하리라. 과연 그대들이 내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친구인 페리안드로스를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내 슬픔을 어찌할까? 하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바칠 신들을 위해 나는 두려움 없이 가리라. 아리오는 아름답고도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온을 죽이려고 했던 뱃사람들은 그의 노래와 연주 솜씨에 반해 넋을 놓고 바라보았지요. 신이 내려주신 목소리군. 정말 대단해. 그런데 뱃사람들이 아리온의 노래를 칭찬하느라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떠들고 있을 때였지요. 풍덩! 노래를 마친 아리온이 리라를 든 채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가 부른 노래처럼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었지요. 아리온이 바다로 몸을 던지자 순식간에 큰 파도가 일어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아리온의 모습은 금세 컴컴한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리온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군. 우리가 한 짓을 왕에게 알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야. 결국 아리온의 재물을 모두 손에 넣은 뱃사람들은 다시 항해를 계속했어요. 한편 아리온의 몸은 바닷속으로 끝도 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리온은 점점 정신이 희미해져 갔어요. 그때였지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아리온이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바닷속에 살던 동물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 용감하게 생긴 돌고래 한 마리가 아리온을 등에 태우고는 물 위로 솟아올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물 위로 얼굴을 내민 아리온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돌고래의 등에 올라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 이제 살았구나. 아리온은 자신을 둘러싼 돌고래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나는 코린트로 가야 해. 그러자 돌고래들은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아리온을 태운 채 헤엄쳤고 곧 그를 무사히 해안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돌고래들아, 정말 고맙구나. 나를 구해준 너희들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으마. 하늘과 바다의 신들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길 바란다. 아리온은 돌고래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해안을 떠나 코린트 궁전으로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바닷가에서 코린트의 궁전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손에 리라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계속 걸어갔답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을 뻔한 일은 모두 잊은 채 오로지 페리안드로스 왕과 음악만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드디어 아리온의 눈앞에 코린트의 탑들이 보였어요. 그가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그를 발견한 페리안드로스는 뛸 듯이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네. 음악 경연은 어떻게 되었나? 아무것도 모르는 페리안드로스는 아리온의 여행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어요. 왕이시여, 저도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경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고 큰 상을 탔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리온은 페리안드로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비록 상금과 보물은 모두 빼앗겼지만 제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친구인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군요. 하지만 페리안드로스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감히 왕의 친구인 자네를 죽이려 하다니,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를 말일세. 그런 못된 자들을 가만 놔둘 수는 없지. 내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말겠네. 페리안드로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리온, 당분간 자네는 밖에 다니지 말고 궁전에 숨어 있게나. 그래야 그들을 찾기 더 쉬울 거야. 페리안드로스는 아리온이 탔던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코린트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신하들을 시켜 뱃사람들을 궁전으로 데려왔어요. 자네들은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왕이시여, 저희는 시칠리아에서 오는 길입니다. 뱃사람들의 말을 들은 페리안드로스는 화가 치밀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 내 친구인 아리온도 시칠리아에 있는데 혹시 아리온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가? 페리안드로스의 물음에 뱃사람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곧 그중 가장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 나서서 말했지요. 왕이시여,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처음 시칠리아를 출발했을 때 그분과 같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타렌툼에서 서로 헤어져 저희만 이곳 코린트로 돌아왔지요. 그 이후의 소식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자네들이 내 친구의 소식을 알고 있기를 바랐는데. 페리안드로스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뱃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리라를 든 아리온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분명히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 여기에?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벌벌 떨기만 했지요. 저 몸에서 나는 광채를 좀 봐. 죽어서 신이 된 게 분명해. 오, 아리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신들의 왕 제우스라도 본 것처럼 아리온의 발밑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싹싹거리며 용서를 빌었지요. 페리안드로스가 뱃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 죽은 줄 알았던 아리온이 나타나 놀랐느냐? 너희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아리온을 죽이려 했지만 그에게 위대한 재능을 내려준 신들은 그를 살려주었다.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아리온이 너희들의 죽음을 원치 않으므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떠나도록 하라. 우왕이시여, 그리고 아리온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뱃사람들은 페리안드로스와 아리온을 향해 몇 번이나 절을 하고 나서 도망치듯 서둘러 코린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리온은 그 후로도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리라를 연주하며 지냈답니다. 이 세상에 아리온처럼 뛰어난 음악가는 없을 거야. 사람들은 아리온의 연주를 들으며 그를 칭찬하였지요. 또한 그가 죽은 후에도 많은 시인과 음악가들이 그를 위해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아탈란타. 아르키디아의 왕 이아소스에게는 아탈란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랐던 이아소스는 아탈란타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산속에 버렸는데 그녀는 죽지 않고 곰의 젖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사냥꾼에게 발견되었지요. 그 뒤로 아탈란타는 사냥꾼의 손에서 자라났답니다. 어릴 적부터 산속에서 지낸 아탈란타는 남자아이처럼 씩씩한 모습으로 성장했지요. 특히 활을 쏘는 솜씨와 달리기는 오히려 남자들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아탈란타는 사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숲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슴도 아탈란타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었지요. 이번에는 아탈란타가 사나운 멧돼지를 잡았다지. 그 남자들도 잡기 힘든 멧돼지를 잡다니. 정말 용감한 여자야.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아탈란타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탈란타는 워낙 씩씩해서 남자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것 같아. 나도 아탈란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네. 이처럼 아탈란타에 대한 소문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지요.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아탈란타는 무척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사냥을 하느라 얼굴이 그을리기는 했지만 빛나는 눈과 붉은 입술, 허리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누구든 한 번 보면 반하게 될 만큼 아름다웠어요. 푸른 숲에서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거니는 아탈란타의 모습은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주 같았지요. 어느 날 아탈란타는 우연히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받게 되었어요. 아름답고 용감한 아탈란타여. 너는 결혼을 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신탁을 받은 아탈란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고? 그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 이후에도 아탈란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숲을 뛰어다니고 사냥을 하며 지냈지요. 그녀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결혼이 오히려 따분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아탈란타, 정말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야? 가족들과 친구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응, 나는 지금처럼 사냥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낼 거야.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면 너무 외로울 텐데. 아탈란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리고
신탁의 내용처럼 결혼을 하면 불행해질지도 몰라. 아탈란타, 물론 우리도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는 않아. 하지만 오늘도 너를 만나겠다고 기다리는 구원자들이 이렇게나 많잖아. 멋진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혼자 산다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친구들의 말처럼 날마다 아탈란타를 찾아오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용감함에 반해 청혼을 하는 남자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탈란타는 예전에 받았던 신탁의 내용을 떠올렸어요. 나는 정말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를 어쩌지?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날마다 남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진 아탈란타는 고민 끝에 조건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나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달리기 경주를 해야 해요. 달리기 경주에서 나를 이기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어요. 하지만 달리기 경주에서 나에게 진다면 무조건 목숨을 내놓아야 해요. 그런데 목숨을 빼앗겠다는 무시무시한 조건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아탈란타에게 청혼하는 남자들이 많았지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 정도로 아탈란타의 매력은 대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저기에서 달리기에 자신 있는 남자들이 나섰지만 그 누구도 아탈란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아탈란타는 바람처럼 가볍게 달렸습니다.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발이 땅에 닿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결국 구원자들은 달리기 경주에서 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남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아탈란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탈란타의 바람과는 달리 구원자들은 점점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아탈란타가 달리는 모습은 달리기 경주를 구경하는 남자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할 정도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가 힘차게 달리는 모습은 마치 숲의 여신 같았지요. 남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카락, 곧게 뻗은 다리, 붉게 물든 뺨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버렸지요. 달리기 경주가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멜라니온이라는 청년이 경주의 심판을 맡게 되었어요. 아니, 겨우 한 여자 때문에 목숨을 건 모험을 하다니 너무나도 경솔한 사람들이군. 멜라니온은 아탈란타와 달리기 경주를 하러 온 남자들을 비웃었지요. 하지만 남자들을 제치고 바람처럼 달리는 아탈란타의 모습을 본 뒤 멜라니온 역시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제발 아무도 아탈란타를 이겨서는 안 돼. 나에게도 기회가 와야 된다고. 멜라니온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내내 아탈란타가 행여나 경주에서 질까봐 마음을 졸였어요. 그리고 경주가 아탈란타의 승리로 끝난 후 아탈란타에게 다가가서 당당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아탈란타,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나와 달리기 경주를 합시다. 아탈란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멜라니온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젊고 용기 있는 멜라니온이 자신 때문에 욕심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요. 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엔 너무 이르구나. 내가 지금처럼 달리기 경주로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아도 되는 걸까?
더 이상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 아탈란타는 멜라니온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까운 목숨을 쉽게 버리지 말아요. 나는 결혼보다 숲속에서 사냥하고 모험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의 목숨을 지키도록 해요. 아탈란타, 나는 당신을 이길 자신이 있어. 꼭 이겨서 당신과 결혼할 겁니다. 멜라니온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아탈란타는 경주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멜라니온은 아탈란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신들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멜라니온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애로우신 여신이여, 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멜라니온의 간절한 기도는 아프로디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멜라니온을 돕기 위해 황금빛 사과가 열리는 나무에서 사과 3개를 땄지요. 그러고는 황금 사과를 멜라니온에게 건네준 후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조화를 부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주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구경꾼들은 어서 경주를 시작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아틀란타는 멜라니온과 경주를 하기로 했지요. 멜라니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기하세요. 아탈란타, 걱정 말아요. 나는 당신을 이길 자신이 있어. 멜라니온은 옷 속에 감추어둔 황금 사과 3개를 만지작거리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탈란타는 용기 있고 당당한 멜라니온이 마음에 들어 그를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리고 두 사람의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아탈란타와 멜라니온은 바람을 일으키며 땅 위를 미끄러지듯 가볍게 달렸습니다. 멜라니온, 힘내라. 더 빨리 달려. 더 빨리. 구경꾼들은 소리를 지르며 멜라니온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아탈란타가 조금씩 멜라니온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멜라니온은 점점 숨이 가빠오고 목이 말랐습니다. 젊고 건강한 그였지만 아탈란타를 이길 수는 없었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아프로디테님께 받은 황금 사과를 써야겠어. 멜라니온은 아프로디테에게 받은 황금 사과를 꺼내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황금 사과는 아탈란타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아, 이건 귀한 황금 사과잖아. 아탈란타는 깜짝 놀라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숙여 황금 사과를 주었습니다. 아탈란타가 몸을 숙여 황금 사과를 줍는 틈을 타 멜라니온은 있는 힘껏 앞으로 달려 그녀를 앞질렀습니다. 멜라니온이 아탈란트를 앞지르자 사방에서 구경꾼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지요. 용기만큼이나 달리기 솜씨도 제법인걸? 아탈란타 역시 속으로 무척 놀랐지만 다시 정신을 집중하여 힘껏 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탈란타가 다시 멜라니온을 앞질렀습니다. 그때 멜라니온이
두 번째 황금 사과를 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멜라니온을 도와줘야겠구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프로디테가 아탈란타가 황금 사과를 줍도록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아탈란타는 황금 사과를 줍기 위해 또 한 번 멈추었고 멜라니온은 빠르게 아탈란타를 앞질렀습니다. 사과를 3개나 안고 뛰는 아탈란타는 더 이상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멜라니온은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마침내 아탈란타를 이겼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우와, 멜라니온이 아탈란타를 이겼다. 멜라니온은 숨을 고르며 아탈란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탈란타, 이제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용감한 멜라니온. 아탈란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 달리기 경주는 끝이 났고 멜라니온과 아탈란타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프로디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몹시 화가 난 아프로디테는 그들이 키벨레 여신의 노여움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키벨레는 아탈란타와 멜라니온을 사자로 만든 후 자신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끌게 했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아탈란타가 받았던 신탁의 내용처럼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답니다.